밀양 김민철. 영화 밀양 시크럿 선샤인은 제6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2007년 5월 23일 칸에서 상영되었고, 전도연은 한국 배우 최초로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했다. 이청춘의 1985년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가 원작이다. 1980년 11월에 일어난 이윤상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이창동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전도연이 원톱 주인공 이신의 역, 송강호가 신혜를 짝사랑하며 지켜보는 김종찬 역을 맡았다. 아역 배우 김영재가 신혜의 아들 이민기 역으로 나온다. 이 밖의 등장인물은 극중의 배역으로 대신한다. 밀양의 러닝타임은 141분으로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에 스트리밍되었다. 밀양은 제작비 50억 원을 들여 월드박스 오피스 1158만 1469달러, 국내 관객 171만 364명이 관람하여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겼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문제의식이 분명하지만 관객이 쉽게 선호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영화의 제목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따왔고 영화의 배경도 밀양이다. 영어 제목은 밀양의 한자 뜻을 그대로 직역한 시크럿 선샤인 비밀스러운 햇빛이다. 영화의 전개는 느린 편으로 다소 밋밋한 느낌마저 든다. 영화 포스터에는 이런 사랑도 있다는 떡밥을 깔아서 마치 전도연과 송강호의 사랑 이야기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페이크다. 아동 유괴 살해 사건과 고통받는 아이 엄마가 종교를 믿다가 냉담자가 되는 이야기가 주제다. 영화 밀양 시놉시스 요약. 33세의 신혜 전도연은 아들 민기를 데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고향 밀양에 살러 내려간다. 영화는 밀양 외곽 OKM 지점에서 자동차가 퍼지면서 신혜가 자동차 정비사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종찬 송강호의 견인차를 몰고 나타나 자동차를 점검하지만 부품을 교체해야 해서 견인한다. 신혜는 종찬에게 밀양이 무슨 뜻이냐고 묻고 종찬은 그냥 밀양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밀양은 한자로 빽빽할 밀, 변 양자를 쓴다. 노총각인 종찬은 신혜를 짝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정성으로 보살펴준다. 그러나 신혜는 종찬에게 도통 관심을 두지 않는다. 종찬은 둥글둥글한 성격인데 반해 신혜는 예민하고 감성적이다. 약국 약사이면서 교회 집사로 김미향이야 김집사이 나오고 그녀의 남편이자 교회 장로로 이윤희강 장로가 출연했다. 신혜는 아들 민기를 웅변학원에 보낸다. 웅변학원 원장은 부산에서 사업하다 잘 풀리지 않아 고향 밀양으로 돌아온 사람 김종수이야 신씨이다. 신혜는 토박이 아줌마들과 애써 어울리며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약사인 김집사는 신혜만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한다. 신혜는 그런 김집사가 무척 귀찮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김집사의 전도 활동은 우리가 흔히 보는 개신교 열성신자의 모습 그대로다. 신혜의 동생이 남편이 사망하고 친정에 알리지도 않고 밀양으로 이사온 누나를 찾아온다. 신혜는 동생에게 땅에 투자하라며 종찬을 불러 땅을 보러 간다. 동생이 올라가고 어느 날 민기가 사라진다. 신혜는 아들 민기와 숨바꼭질을 자주 했기 때문에 꽁꽁 숨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민기는 밤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신혜에게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아들을 찾으려면 돈을 내라는 괴한의 말에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남편 사망보험금과 땅을 보러 다닌 것은 무엇이냐고 말한다. 신혜는 땅을 보러 간 종찬을 의심하여 그에게 달려가지만 그는 집에서 에어로빅에 심취해 있다. 종찬을 의심했던 신혜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찾아 유괴범이 지정한 외진 하천변 주차장 쓰레기 수거함에 넣어놓는다. 유괴범에게 돈이 적다고 다시 연락이 오자 신혜는 경찰에 신고한다. 장면이 전환되며 경찰로부터 민기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민기는 살해되어 하천변에 버려졌다. 범인은 민기가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 신씨였다. 아들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신혜는 죽지 못해 버틴다. 이때 김집사가 죽게 의지하여 슬픔을 이겨내라고 한다. 신혜는 김집사의 설득에 교회에 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두하며 민기를 잃은 슬픔을 서서히 극복해 나간다. 종찬도 신혜를 따라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완장을 차고 주차 봉사 활동을 하는 종찬.
그가 교회에 열심인 것은 순전히 신혜 때문이다. 송강호의 싱거운 듯한 표정과 몸짓. 경상도 사투리와 노총각 연기가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신혜는 신실한 교인이 되면서 민기를 죽인 신씨를 용서하기로 한다. 신씨를 만나러 마산교도소에 가는 신혜를 종찬이 동행한다. 면회실에서 신씨를 만난 신혜는 주님의 뜻대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주님에 의지하며 감옥 생활을 이겨내라고 조언한다. 신씨는 그렇잖아도 감옥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하며 예수께 용서받고부터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한다. 신혜는 예수께 용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신씨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역류한다. 신혜는 하느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그만둔다. 교회를 그만두고부터 신혜는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된다. 신혜는 부흥회가 열리는 곳에 찾아가서 찬송가 CD를 빼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틀어놓고 도망간다. 신혜의 소심한 복수에 관객은 빵 터진다. 신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고 하느님이 용서가 안 된다. 신혜는 김집사의 남편 강장로를 유혹하여 야외로 유인한다. 자동차에서 카섹스를 하려는 강장로에게 신혜는 답답하니 밖에서 하자고 한다. 강장로는 야외용 매트를 풀밭에 깔고 신혜의 옷을 벗기고 섹스를 하다가 주님이 내려보시는 것 같다며 섹스를 멈춘다. 이날은 종찬이 신혜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날이다. 신혜는 종찬의 식사 초대에 응했으면서도 강장로를 유혹했다. 중견 배우 이성민이 종찬의 친구로 일식집 주방장으로 나온다. 신혜는 하느님에게 원망을 돌리며 신이 싫어할 행동을 골라서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진다. 신혜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 요양원에 입원한다. 그래도 종찬은 신혜를 정성껏 돌본다. 결국 신혜는 종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선다. 서울에서 신혜의 동생이 내려온다. 동생은 마중 나간 종찬에게 밀양이 무슨 뜻이냐? 고 묻는다. 종찬은 신혜 씨가 밀양이 무슨 뜻인지 알려줬다며 빽빽하에 볕자의 밀양이다라고 알려준다. 신혜가 퇴원하는 날 종찬은 신혜의 옷을 사가지고 동생과 함께 요양원에서 신혜를 퇴원시킨다. 종찬은 머리를 손보고 싶다는 신혜를 미용실에 내려주고 동생을 밀양역까지 태워다 준다. 미용실에서 신혜는 신씨의 딸 정아를 만난다. 신혜는 원장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미용사로 취직한 정아에게 머리 손질을 맡긴다. 신혜는 정아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기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라는 의식을 지울 수 없다. 신혜는 머리를 자르다 말고 미용실에서 뛰쳐나온다. 동생을 밀양역에 내려주고 미용실로 간 종찬은 신혜가 보이지 않자 집으로 달려간다. 신혜는 집에서 거울을 앞에 두고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중이다. 종찬이 거울을 들어주며 영화 은막을 내린다. 밀양은 느리고 밋밋하지만 한국의 개신교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담아낸 영화다. 기독교인들도 영화를 보고 반기독교 영화는 아니라고 인정했듯이 양식 있는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지나친 세속화와 무력주의에 비판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역이나 다름없는 특권을 누려온 개신교의 문제점을 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밀양은 의미 있는 영화다. 주인공 신혜 역의 전도연은 인생의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고 승찬 역의 송강호는 한 발짝 떨어져서 신혜를 지켜주는 연기를 편안하게 펼쳤다. 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로 2022년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남자연기자상을 수상했다. 이것으로 약간 지루하지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밀양의 리뷰를 마친다. 밀양앤드 영추남. 오늘 써볼 영화 에세이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애 영화 중 한 편이자 많은 영화 전문 평론가들과 관객들이 최고의 한국 영화로 손꼽는 밀양입니다. 마치 문학작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는 이창동 감독만의 연출 색깔과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전도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연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죠. 작품 속 배경인 밀양은 비밀의 햇볕이란 뜻을 가진 곳입니다. 주인공 신혜와 사별한 남편의 고향이자 그녀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해석하기에 따라 어느 등장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감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독은 인물을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이며 불행의 끝을 경험하게끔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용서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합니다. 제가 영화 밀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행위, 또 그 사과를 받아주는 관용에 대해 뜨거운 화두를 던져주거든요. 이 행위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누군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과를 하는 건 그 마음의 크기와 무관하게 참 쉽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이래이래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는 말 한마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과에 진심이 가득 묻어 있다면 그 짧은 말을 내뱉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성과는 별개로 사과란 받아주는 쪽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받아주는 것은 더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자기 기분만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태도, 동일한 크기의 애정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등은 계속 봐주기 힘든 것들이죠. 이건 저 스스로에 대한 자아 성찰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를 아낀다는 이유로 막말을 했던 것들은 지금 와 돌이켜보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연인에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늘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본인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아주 조금은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샌 사과란 그 진실성과 상관없이 상대가 받아줘야만 성립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특히 부정적 감정이 불타오르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악착같이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떤 진심도 전할 수가 없다 여깁니다. 이에 따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상대의 사과를 받아주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더 미안하다고 안 해도 돼.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알았지? 와 같은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존경받아 마땅한 인격을 갖췄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는 제가 현명한 사람이라 여기는 유형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을 했음에도 기회를 주는 것. 이건 정말 큰 결단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상황을 손쉽게 해결하려 하죠.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이 정작 상대가 자신에게 사과를 할 때는 잘 받아주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예 대화 시도 자체를 차단해버리죠.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미안하다는 태도야?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해. 와 같은 무의미한 말만 되풀이하던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피형 인간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아예 없는 사람들. 그냥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죠. 가족 간 단절, 언제 손절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방적 친구관계, 건강한 사이라 볼 수 없는 한쪽만 매달리는 연인 사이 등등. 저희 외할머니는 한 택시기사의 100% 과실로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 지난 일인데요. 저는 그때 어머니의 대단한 인품을 봤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시내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동네 학원원장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짐승처럼 우는 모습을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진 않았거든요. 제 머릿속에 꽤나 강렬하게 자리 잡은 기억입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피의자 신분인 그 택시기사분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외가 쪽 사람들은 그를 추궁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또 그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그에게 다 지난 일인데 어쩌겠어요. 밥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전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함께하던 자신의 엄마를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서로 간 찝찝한 뒤끝도 남기지 않는 모습. 우리 엄마지만 참 대단한 인품이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뒤 그날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마주하기도 싫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맞이해줬어? 원망스럽지만 그걸 드러내고 표현한다고 죽은 우리 엄마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도 평생 자책하며 살겠지. 인간이라면. 어쩌면 사전적 의미로 완벽한 용서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행위를 통해 더 극한의 불행 속으로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 영화 밀양에서 유괴범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시내에게 말하는데요. 그 사과의 의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고 말고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시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녀의 삶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죠.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정신적으로 의존할 대상을 찾는 것보단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 빠르게 순응하는 것이 그녀의 앞으로 인생에 있어 더 나은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어차피 끔찍이 아끼던 아들을 잃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대단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결단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하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그런 상대의 관계를 위한 노력에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지금까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속 토픽과 관련된 제 생각을 담은 영화 에세이였습니다. 좋은 작품은 여러 번 봐도 참 좋은데 이 작품은 인물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워 N회차 보기 참 고통스러운 한국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께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이명작 영화를 추천합니다.